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급회계 지분법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학회에서 이제 개념회계 쪽, 우리 이제 그 개념회계가 좀 바뀌었었는데, 개념회계 쪽 이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그 공인회계사 시험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시험 바뀌는 거하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문제가, 특히 2차 시험 문제가 너무 계산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술형하고 생각하는 문제를 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계산하는 문제로 프로도 뭐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개념하고 이제 이론 맞추는 것도 이제 좀 중심을 둬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법은 크게 그 8장으로 되어 있고 그 원래 이제 그 기준서 상에는 이 번호는 없습니다. 번호는 없고 이제 제가 목차를 딴 거고, 중요한 부분은 용어의 정의, 그다음 유의적인 영향력, 매각 예정으로 분류, 지분법 사용을 중단, 소유 지분의 변동, 지분법 절차 선선차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7번 지분법의 적용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그 지분법 개념은 그 지분법 절차에서 이제 기본 개념이고,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의 중단, 매각 예정, 성산 차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단순하게 지분법으로 이제 물어보는 개념, 지분법하고 연결하고 이제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연결은 풀 개정을 쓰는 거고 지분법은 이제 그 요약된 개정으로 쓰는 정도가 있는데 주로 그런 개념을 주로 물어봤는데 최근에 축제 경향을 보면 그 지분법 사용의 중단하고 지분법 매각 예정을 할 때 송산차선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 나오고 있고 실무적으로 이 부분들이 매각 예정하고 지분법 중단, 송산차선 부분이 실무적으로도 아직 기준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실제 그 IFRS 도입 전에 이제 K갭이 있었는데 K갭 상황에서도 매각 예정하고 그 사용 중단, 손상 차손이 이런 개념이 좀 약해 있었습니다. 약해 있었고 지금 IFRS 들어오면서 또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기준서 28호를 정확하게 그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거 외에 특이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목적하고 적용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우리 그 2차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에서는 이제 지문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그 관계기업, 공동기업인데 지분법, 우리가 흔히 이제 지분법을 표현하는 관계기업은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결은 지배력을 표현하고 연결은 지배력이 중요한 거고 그 관계기업은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고 지분법은 이제 지분법의 개념입니다. 지분법은 뭐냐면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시작 이후에는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이겠죠. 목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 처리 방법. 그러니까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연결하고 똑같은데 연결은 그 실제 계정으로 쓰는 거고 합쳐서 쓰는 거고 지분법은 합치지 않고 압축된 계정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변동 중에서도 이제 순자산이 자산 빼기 부채인데 실제 이제 자산의 변동, 부채의 변동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봐서 자본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이용금, 이익여금, 기타 포괄. 근데 이 항목별로 우리가 이제 그 지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피투자 당기순이익 투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 포괄성엔 피투자의 기타 포괄성. 그러니까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은 손익으로, 그다음 기타 포괄은 기타 포괄로 이런 식으로 계정을 달리게 쓰게 됩니다. 네, 공동 약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지배력 50대 50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이란 그런 겁니다. 공동 지배력도 마찬가지고 공동기업 다 이제 약정 공동 지배력 보유하는 당사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기준서에서도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호는 주로 이제 관계기업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의적인 영향이란 이제 그 재무정책하고 영업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하고 지배력하고 공동지배력이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게 실무상으로는 이런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분율로 따지면 그래서 20% 이상 갖고 있지 않냐? 근데 50%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50%, 20% 얘를 초과하면 이제 그 지배력 있다고 보는 거, 얘를 이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있으면 내가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20% 미만에서 내가 지분법을 쓰고 싶으면 내가 유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을 보면 문단 5번에 이제 그 직접 또는 간접 합한 겁니다. 직접 또는 간접이 합한 거고, 내 종속기업을 통해서 피투자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건 이제 그 단순 지분율입니다. 단순 지분율.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얘가 60% 갖고 있고,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A가 B를 60% 갖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종속기업이 되는 겁니다. 종속기업. 종속기업이 있기 때문에 7%, 15% 합쳐서 22%, 이거 두 개 합쳐서 22%로 우리가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하고 B하고 C가 얘가 이제 30% 이렇게 있을 때는 A와 B가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이기 때문에 얘는 그 지분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기업 최종 모회사하고 종속기업만 합친 의결권 20% 이상은 소유가 있다면 유의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회사에서 그걸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 이런 걸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이제 합집 유지분율이 아니라 단순 합산 지분율이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종속기업만 합친다. 그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을 통한 건 합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분율이 이제 20% 미만일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때 유용한 그 판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이제 참여한다든가 배당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고, 실제 이제 연결 쪽 종속기업은 의사결정하는 거고, 그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이라는 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요게 좀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업이 유의적 영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견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견권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분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 정의할 때 투자자의 목이었는데, 이 목은 현재의 목이에요. 현재의 목. 현재 지분 아니면 약정, 명시적인 거고, 이때는 잠재적인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때는 잠재적인 의결권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계약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약정할 때. 그래서 잠재적 의견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유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분이 낮더라도 그 좀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뭐 지분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미래에 높아지는 회사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의견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해서 지분법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잠재적 의견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결도 마찬가지지만 지배력하고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판단의 영역에서 관점에 따라서 잘못 판단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사나 하는 거 할 때는 이제 회사나 감사나 할 때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만드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은 절대적인 상대적인 소유 지분의 변동에 따라 소유 지분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 정부, 법원, 간지행,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 영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 영향을 상실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지분율 그 이제 종속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연결하고 똑같은데 연결과 지분법 관련해서 우리 지분율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지분율 개념이 많이 나와서 지분율이 바뀌어야지만 뭐 지분 그 변동이 되는 줄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도 뭐냐면 지분이 바뀌다는 것은 내가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뭐 증자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만 우리가 이제 지분법이 계속 유지되는지 지분법이 바뀌는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 외에도 어떠한 그 지분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이제 정부 영향이 있는 경우 감독기구 이제 법이 바뀔 때 이제 그런 영향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실제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면 내 지분이 높아지는 거고 자기 주식률을 회사가 매각하면 내 지분이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자기 주식을 이제 매각하거나 그 처분할 때는 이사회나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실제 이제 회계팀 그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계팀한테까지 그 피투자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지 인수했는지 매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안 와요. 그래서 회계팀에서 그 피투자 기업의 그 자기 주식 여부를 잘 몰라서 지분법이었다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연결됐다가 지분법이었다가 지분법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식 꼭 그 상대적이나 이런 지분 외에도 다른 걸로 인해서도 이걸 지위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상당히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 실무에서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개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지분법에서는 최초에는 원가를 인식하고 취득을 위해 발생한 피투자 단기 손익 중 투자의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금액 가감하고 피투자의 단기 손익 중 투자의 목은 투자의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손익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분배액은 투자 자산의 정보금액이 줄어든다. 이 분배금이 이제 그 배당이에요. 배당을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배당은 투자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기타 포괄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 중 피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동한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 이 언급이 있고 배당 언급이 있고 기타 포괄 언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자본은 그 단기 손익 배당 기타 포괄 외에도 이제 그 자본 조정이라든지 다른 자본의 변동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분법도 연결도 마찬가지지만 지분법도 완전하게 이제 기준서에서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레이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실무 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법 절차는 뭐 오늘 계속 하겠지만 최초에는 그 지분법 주식 실제 우리 개정 과목은 이제 다양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짧게 지분법 주식을 쓰겠습니다. 지분법 주식 근데 돈이 나가니까 현금이나 미지예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연결에서는 영업권이 있는데
영업권을 따로 표현해 주는데 그 지분법 적용할 때는 영업권이 지분법 안에 지분법 주식이고 투자 주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가 매수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가 매수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영가 매수 차익이 생기는 만큼 우리가 지분법 주식을 이제 늘려주고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개정을 쓰지 않고 지분법 이익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영가 매수 생기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분법 이유에서는 이제 지분법의 손익은 그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쪽은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거 씁니다. 부의지분법 자본 변동하고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을 쓸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의 기초에 산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는 그 잠재적인 의결권도 이제 고려하지만 실제 이제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현재 지분 갖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지분이 내 몫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약정이 따로 있다. 그럼 약정된 것대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지분법을 이용하 처리해야 되는 간격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지분 갖고만 한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되면 그 중단영업 따라서 매각 예정은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투자나 그 투자 중도 매각 예정 분류되지 않은 잔여 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뭐냐면 우리가 지분법 주식이 있는데 지분법 주식이 있는데 만약에 뭐 30%예요. 30%인데 그래서 10%는 5%를 이제 매각 예정을 하려고 해요. 매각 예정. 계속 보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 5%는 매각 예정을 분류하는 거고 25%는 그대로 지분법 주식으로 이제 평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각 예정인 거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고 이제 지분법 처리하지 않습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 매각 예정 할 때 이제 또 가치, 그 공정 가치로 또 비교해서 뭔가 또 하는 겁니다. 그건 뒷부분이 또 나오니까 아시면 되고 매각 예정이 있으면 매각 예정하고 매각 예정 아닌 부분하고 구분한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30%가 전부 다 매각 예정을 한다. 그럼 전부 다 매각 예정을 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법 적용 보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적용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도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분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 기업이거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결 기준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면제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알리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하는 겁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보겠습니다. 매각 예정 분류.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이게 그냥 종종 생깁니다. 생기고 잘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연히 매각 예정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잔여 의지구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분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법 중에 30%인데 5%만 매각 예정인 거고 25%는 계속 보유했다. 얘는 지분법을 하는 거고, 얘는 매각 예정이기 때문에 지분법이 중지되는 거예요. 중지되는 거고, 매각 때문에 매각되는 거고. 근데 매각 예정인데 의사결정 바뀔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으면 소급해서 마치 지분법 했던 것처럼 소급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지분법 적용. 그래야지 30%의 지분 가액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 예정으로 됐던 거를 다시 지분 매각 예정 취소하고 한 날 소급해서 다시 지분법을 쭉 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단초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을 회계 처리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에 따라 이제 수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소급이 어려워요. 소급이 왜 어렵냐면 실제 실무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소급전표로 ERP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분들도 대부분 다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하시려고 그러고 소급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소급법이다. 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분법 사용의 중단. 지분법 사용의 중단하고 아까 매각 예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분법 사용의 중단은 이 자체를 다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바뀐다는 뜻이고, 매각 예정인 거는 매각 예정으로 이제 우리가 내부한테 판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법 중단이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매각 예정으로 가는 자산은 우리가 지분법 평가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매각 예정. 그다음에 그 외. 지분법 중에 더 넓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경기기관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지분법 사용을 중단한다. 정의를 못하면,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면 지분법 사용을 중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종 관계기관의 공동기업의 자녀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자녀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측정하고 자녀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그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공정가치를 본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액 단기손익을 인식한다.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 잔고금액, 우리가 대체하는 거가 투자 주식에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 중단한 경우 그 투자 관련하여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 회계 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 관련해서 이제 기준서가 IFRS 도입하면서 기타 포괄이 이제 잉여금으로 이제 가는 경우하고 손익으로 가는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분법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주식이 있고, 최초에 투자 주식이 있고 미지급금 같은 게 있었고, 미지급금도 있었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손익은 피투자자 손익을 하나도 변동을 안 했는데 이제 기타 포괄 쪽에서 손익이 변동된 거예요. 기타 포괄이 손익이 되면 기타 포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있고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분류가 되는 것 중에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고, 단기 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투자 주식을 갖고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의 기타 포괄 손익을 그 회사에 맞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 중지가 되면 이 투자 주식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 투자 주식이 금액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대로 투자 주식으로 대변으로 가고, 그다음에 투자 주식에 대한 공정 가치,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공정 가치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기타 포괄,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는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이고 2번이라면 1번 금액이 1번이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익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무에서 요걸 잘 처리를 못합니다. 실무에서 지분법 자본 변동이 이제 그대로 처분했는데도 이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지분법 자본 변동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실제 과거에 우리가 IFRS 도입하기 전에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 이제 잉여으로 가는 경우, 손익으로 하는 경우,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런 실무가 이제 여태까지 가능히 남아 있고, 여태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 자본 변동을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하려면 계정 코드를, 계정 과목명을 두 가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 단기 손익 가지 않는 거를 이제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만, 계정 하나로만 쓰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원천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지분법 중지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회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실제 원칙상으로는 지분법 자본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따로 관리해야 되고, 지분법이 중단되면 단기 손익으로 가는 부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분법 자본 변동이 이제 단기 손익 분류되지 않는 부분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투자자가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 처분에 따라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재분류하게 되는 1번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는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할 때 그 손익을 자본에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요 1번으로 했던 거를 없애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해외사업장 같은 것들은 이제 처분할 때 단기 손익 가니까 없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평가 적립금 같은 것들은 단기 손익 안 가고 인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단기 손익 구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기업하고 이제 공동기업으로 이제 투자가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가 되는 경우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여 재측정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기업도 지분법, 공동기업도 똑같이 지분법이니까 방법이 바뀐 게 않기 때문에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 측정 방법이 바뀐 거야지 재측정하는 거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